네. 자,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 이제 손익계산서 관련 계정을 정리를 시작했는데요. 네, 지금 우리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은 영업수익인 매출액하고 나머지는 영업의 수익으로 분류를 하는데, 도소매업에서는 매출하면은 상품 매출 계정 과목을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 계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면은 대변의 상품 매출, 뭐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으면 차변의 현금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부가세가 있는 과세 그 매출인 경우는 대변에 상품 매출이 있고 부가세 애수금도 함께 분계가 돼요. 나중에 실무하실 때 부가세 애수금은 이제 부채로 정리가 된다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거고, 지금 영업의 수익도 쭉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서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이 아주 대표적인 거.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여기에는 없지만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도 영업의 수익입니다.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에 대해서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죠. 실현된 환율에 의한 차익, 미실현된 환율에 의한 이익이죠. 그 다음에 수수료 수익,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 때 장부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처분했을 때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한다. 투자자산 처분이익, 투자부동산 같은 거 처분하고 장부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했을 때 투자자산 처분이익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9번에 있는 자산수중이익, 여기서부터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산수중이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좀 생소한 계정 과목이죠. 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이런 계정 과목은 아닙니다. 아주 뜸하게 나올 수 있는 계정 과목인데 뭔지 보세요.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회사가 무상으로 증여받게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의 그 주주가 뭐 대전에 자기 건물이 있는데 대전에 있는 건물을 우리 회사 영업소 사무실로 내놨다 이거예요. 회사에 기증을 했어요. 그러면 회사는 차변의 건물이라는 유형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의 자산수중이 이렇게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증여받은 거. 그래서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뭐 관계없는 사람이 이게 증여하는 일은 거의 없죠. 우리가 무슨 교육재단도 아니고 벌써 사업이다 그러면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자산수중이익이 있다 그러면 대개 이제 주주나 사업주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을 때 대변에 관한 자산수중이익,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무면제이익, 채무면제이익이라는 것은 채무가 부채죠. 부채를 면제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그 금액을 말한다. 채무면제이익.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채를 면제받는 경우, 우리가 대변에 채무면제이익으로 하고 차변에는 부채 감소. 만약에 외상매입금을 면제받았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가 되고 대변에는 채무면제이익, 대변의 수익으로 기록합니다. 이것도 뭐 실기 시험에서는 우리 시험으로 본다면 거의 없는,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개념 과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산 수준 2, 3년은 좀 그런가요? 한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의 수익에서 자비익이라는 개념 과목이 있어요. 자비익이라는 것은 위에서 열거한 영업의 수익 중에서 뭐 개념 과목 분류가 아주 애매하다든가 아니면 금액이 아주 적대든가. 그래서 영업활동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인데 금액이 아주 미미하다든가 아니면 빈번하지 않아가지고 어떤 개념 과목으로 분류해야 할지 애매한 것들은 자비익 처리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연초에 보통 이제 회사 같은 거 창고 정리를 한다든가 서류 창고라든가 이걸 쫙 정리하다 보면 못 쓰는 거 이렇게 다 끌어내다 보면 그게 이제
무슨 그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데로 폐질 활용이라든가 이런 데로 이용돼 가지고 그게 뜻하지 않게 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업체를 불러서 이것 좀 다 가져가세요 했더니 아유 고맙다 그러면서 5만 원을 줬어. 예. 이거 고물로 자기가 팔면 돈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요? 예, 5만 원을 그냥 회사에 자비익으로. 예. 그게 뭐 자주 있는 수익도 아니니까. 그래서 자비익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차변에 현금 5만 원, 대변에는 자비익 5만 원. 또 하나 이 자비익이 시험하고 관련 지으면요. 자비익이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면 현금 과부족에서 현금이 실제 잔액이 많은 것이 발견이 되었는데 결산 때까지 그 현금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자비익으로 결산 때 어떤 분계가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자, 가령 12월 1일 날 현금이 장부보다 4만 원 많은 것이 확인되었어요. 근데 원인을 아직 모르면 우리가 이때 우리 임시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일단 장부를 고쳐야 되니까 현금이 금고에 있는 현금이 장부보다 4만 원이 많은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면 장부에다가 4만 원을 현금 차변에 기록해야죠. 들어왔으니까. 근데 어디서 들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대변에다가 일단 임시 계정인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뒷날 뭐 2일 날이나 11일 날 이 4만 원이 무슨 돈이 들어왔다 하는 것이 확인되면은 그걸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데, 자비익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 임시 계정은 결산서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현금 과부족은 이 12월 31일 결산일에는 현금 과부족을 잔액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걸 이제 결산일에 현금 과부족 대체 분계를 해줘야 돼요. 어디로 대체라는 건 현금 과부족을 뭔가 다른 계정 과목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대체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뭘로 대체해야 되느냐? 그러면 대체하려면은 지금 현금 과부족 12월 1일 날 대변에 기록했기 때문에 대체하려면 반대쪽에 일단 현금 과부족을 똑같은 금액을 기록해야죠. 현금 과부족 4만 원. 그렇죠? 그리고 대변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자비익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자비익은 현금 과부족이 정리될 때 자비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반대의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영업의 비용인 잡손실로 처리하면 돼요. 잡손실은 4만 원이 많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확인됐다. 그럴 때는 이 차변과 대변이 일단 바뀌죠. 그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뀝니다. 결산 때 바뀌는데, 바뀌면서 이건 자비익이 아니라 이쪽에 오면 잡손실로 정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네. 자, 자비익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현금 과부족을 결산일에 장부금액보다 많은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결산일까지 그것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자비익으로 대체시킨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과부족을 자비익으로 대체하는 경우. 자, 이제 비용 쪽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 대변이 다 설명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비용은 손익계산서의 차변에 오는 것인데, 비용 중에서 제일 큰 게 여러분 알다시피 상품 매출원가. 이 상품 매출원가는 경영활동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한 재화인 상품을 매출하였을 때 그 상품의 매입원가를 말한다. 그러니까 매출에 해당되는 상품의 매입이
얼마에 매입됐느냐 그 원가가 상품 매출 원가예요. 상품 매매업에서는. 그런데 제조업이라면은 제품이기 때문에 제조 원가가 되죠. 매입 원가가 아니라 만드는 비용,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 제조 원가를 우리가 상품 매출 원가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품 매출 원가는 그러면은 매입 원가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말에 이 상품 매출 원가를 산출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 회계에서는 말이죠. 상품 매출 원가의 인식을 판매가 있을 때마다 매출 원가를 인식시키는 그런 회계 처리를 안 해요. 예. 판매가 있을 때마다 인식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인식한다 이거예요. 별도라는 건 뭐냐면 판매 시점에서 계산하지 않아요. 예. 판매 시점에서 원가가 얼마고 매출 이익이 얼마다 이런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회계기간 종료일에 결산일에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산일에 하려면 뭔가 공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 공식입니다. 상품 매출 원가는 이렇게 계산한다. 기초 재고액에다가 당기 매입액을 더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말에 재고조사를 해가지고 그 재고조사된 금액을 산출합니다. 우리가 기말 상품 재고액을 산출하는 방법 재고자산 배울 때 공부했잖아요.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 계속기록법, 재고조사법, 그 다음에 혼합법 이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보통 혼합법으로 많이 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량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단가는 결정하죠. 단가는 개별법도 있고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그런 방법으로 산출을 해요. 이거를. 그래서 그걸 빼주는 게 뭐예요? 매출 원가가 된다. 그래서 우리 매출 원가를 구하라는 문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뒤에 뭐 모의고사라든가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상품 매출 원가 구하라는 문제. 그럴 때는 이렇게 T자를 그려요. 이게 T 계정이라는 거죠. 깨끗이 안 그려지네. 네. T자를 이렇게 딱 그리셔가지고 시험지에다가 여기가 지금 상품 원장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시고 요 기초 상품 재고에 여기다 적어요. 가령 기초가 10,000원이다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에 단기 상품 매입액 같은 쪽이에요. 차변에 적어요. 매입이 50,000원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차변 합계가 60,000원이 나오잖아요. 이 60,000원이 판매 가능 금액이에요. 60,000원을 우리가 판매 가능 금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차변의 합계. 왜 판매 가능 금액이냐? 우리 회사의 상품의 기초 금액이 10,000원이 있었는데 단기 동안에 총 매입한 것이 50,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0,000원이 결국에 최대한 팔았을 때의 판매 가능 금액. 예, 원가로 봤을 때. 이익을 붙인 건 아니에요. 이거는 원가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말에 조사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말에 재고자산을 조사를 했더니 수량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단가를 산출해가지고 계산했더니 20,000원이에요. 기말 재고가.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60,000원이 판매 가능 금액인데 20,000원이 재고로 남았다. 그렇다면 바로 그 40,000원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매출 원가다. 이게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 구하라 하면은 이렇게 T자 딱 그리셔가지고 요 4개의 항목을 칸 채우기 하시면 답을 딱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 대비용으로는 아주 이 T 계정 그려가지고요. 딱딱딱 기초 매입 그다음에 대변에서는 기말과 유예는 상품 매출 원가 해가지고 차변 대변 합계를 일치시키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에 대해서는요, 이와 같이 계산 방식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매입액을 계산할 때, 순 매입액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이 순 매입액이라는 것은 총 매입액에서 일단
세 가지를 빼줘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애누리 받은 거, 그다음에 반품 환출시킨 거, 그다음에 매입 할인 받은 거, 요거는 빼야 되는 항목이죠. 그래서 빼야 되는 항목 3개 여기 또 특별히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상품을 매입할 때 더해야 되는 것도 있죠. 운반비라든가 운반과 관련된 보험료가 들어갔다. 그 상품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제반 비용은 매입 원가에 다 더해야 됩니다. 그러나 빼야 되는 것도 이렇게 있어요.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은 빼야 된다. 이거 계산할 때. 그것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 매출원가를 회계 처리하는 분계는 여기에 굳이 안 써놨는데,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보면요, 이 상품 매출원가는 기말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결산 때. 그러니까 이건 자동 분계로 일어나요. 대부분 수동으로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동 분계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분계되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미리 한번 써보면 이거의 회계 처리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상품 매출원가를 산출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비용이니까 차변에 비용 발생시켜야죠.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 얼마 XX 얼마 이렇게 기록하시고, 대변을 기록해야죠. 대변은 이거 뭐가 상품 매출원가로 대체되느냐면은 상품이 상품 매출원가로 가는 거예요. 언제? 결산일에 12월 31일에 만약에 6월 말 결산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6월 말에 저런 분계를 한번 해주면 돼요.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이렇게 합니다. 차별의 상품 매출원가 계산한 결과 얼마 그리고 대변은 상품. 그래서 대변의 상품이니까 이거 뭐예요? 자산 감소죠. 자산이 어디로 갔어요? 비용으로 갔죠? 어디? 이게 상품 매출원가가 비용이니까 자산을 상품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우리가 결산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계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이 대변에 가는 경우에 이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 이걸 이제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적요 설명할 때 제가 여러분 요것도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직은 이제 실무가 아니라 이제 이론적인 것만 하니까 먼저 이렇게 설명은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중에서 두 번째 판매비와 관리비 쪽을 보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자, 우리가 매출액에서 이 매출원가를 빼면은 그게 바로 매출 총이익이죠.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 다음에 나오는 비용이 이거예요. 매출 총이익 여러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매출 총이익은 우리가 수익에서 배웠던 매출액, 즉 상품 매출, 거기서 빼기 방금 얘기한 상품 매출 원가, 상품 매출 원가, 이걸 뺀 거예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을 계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손익계산서의 구성 제가 외우라고 그랬는데 아직 좀 덜 외워줬으면 빨리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출 총이익 밑에 나오는 판매비와 관리비, 손익계산서의 구성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게 혹시 정리해놓은 게 여러분 책에 있는데 이거는 좀 구성을 너무 크게 만들었어요. 하여튼 양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뺍니다. 근데 이 매출 원가가 어떻게 구해졌나 볼까요? 6천만 원이 어떻게 나왔느냐? 기초 상품 재고액 2천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하면 1억이죠. 거기서 4천만 원,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니까 6천만 원이죠. 그래서 이게 매출 원가가 6천만 원이다. 자, 매출액이 1억 3,600 이렇게 되는데 원가가 6천만 원이면 이걸 뺀단 말이야. 매출액에서 이걸 뺀 것을 매출 총이익이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판매 관리비를 빼요.
그래서 우리가 판매 관리비가 어떤 것들이냐 하는 걸 좀 우리가 좀 열거를 해볼 텐데 이런 것들이에요. 뭐 급여 하면은 정규직 직원들의 월급이죠. 잡급, 일용직 근로자들의 급여가 잡급이에요. 뭐 복리후생비, 여비고통비, 접대비, 통신비, 수도관리비, 전력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매 관리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판매 관리비를 모두 더했더니 5,400만 원이야. 그러면 매출 총이익 7,600에서 5,400을 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시하냐면 영업이익이라고 표시한단 말이에요. 영업이익. 그래서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의 수익, 뭐 영업의 이익이라고 해도 되고 이건 영업의 이익이라는 표현보다는 영업의 수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영업의 수익, 자비까지 정리했었죠. 영업의 이익 해도 됩니다만은 영업의 수익이 더 많이 쓰는 영업의 수익. 그래서 영업의 수익에 뭐 이자 수익 또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뭐 자비 이런 것들이 영업의 수익이죠. 그래서 이걸 쭈르륵 더하니까 327만 원. 그래서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영업의 비용인데 빼면 그것이 뭐냐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온다. 그래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빼요. 그것을 당기순이익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양식이 있잖아요. 여기 이게 지금 손익계산서 양식이에요. 이 양식을 이 큰 항목으로 해서 꼭 외워둬야 됩니다.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이다.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다.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다. 거기에서 법인세를 빼면 당기순이익이다. 암기사항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구조를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손익계산서 구조는 이와 같이 보고식으로 되어 있는 이 양식을 외워둬야 된다. 네. 여러분 책에 약식으로 그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외우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판매관리비를 한번 쭉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자, 급여. 종업원에 대한 급여나 제수당을 급여로 처리하면 돼요. 그러면 급여는 어디? 차변에 적어야죠. 급여를 주었다. 그러면서 급여를 대변에 적으면 뭐예요? 비용이 취소되는 거예요. 급여가. 그래서 급여는 차변에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이것도 역시 차변에 적습니다. 이 퇴직급여는 결산할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잖아요. 그때 차변에 오는 게 퇴직급여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결산할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지 않는 기업도 있어요. 그는 뭐냐면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는데 그 연금이 두 가지가 있죠. 확정급여형은 자산 처리하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합니다. 그런데 확정기여형에 가입된 회사는 불입액을 바로 비용 처리해요. 그러니까 불입할 때, 연금을 불입할 때 차변에 퇴직급여가 와요. 그리고 대변에는 불입한 것이 현금이면 현금,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면 대변에 보통예금. 그래서 이 퇴직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할 때 차변에 퇴직급여가 올 수도 있고 연금을 불입할 때 차변에 퇴직급여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연금 불입할 때 차변에 퇴직급여가 오는 경우는 그 연금의 종류가 확정기여형이다. 확정기여형. 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그래서 종업원의 복리와 후생을 위한 비용들입니다. 뭐 식대, 야근 식대를 준다든가, 야근 식대 아니라 점심 식대, 아니면 식당에서 제공해주는 그 식사 비용, 이거 다 복리후생비예요. 경조사비, 직장체육대회, 야유회비 이런 것들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직원들의 그 건강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 이 두 개에 대해서는 50%를 회사가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고요. 산재보험료는 100% 회사가 내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복리후생비로 보시면 됩니다. 산재보험료. 이 산재보험료가 회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험료라면은 보험료라는 판매관리비로 볼 거예요. 그러나 이 산재보험료라는 것은 종업원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에 들어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복리후생적인 것이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비교통비, 예, 판매관리비죠. 여비교통비. 우리가 이제 시내 교통비라든가 출장 가면은 그 숙박비, 식대비 이거 다 여비교통비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접대비, 예, 너무 잘 알죠?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를 접대한 성격의 비용으로 식대, 경조비, 선물대금 모두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식사를 했다. 거래처의 경조사 행사에 현금을 봉투를 해줬다. 아니면 명절 선물로 거래처에 보내줬다. 이런 것들이 다 접대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 중에 통신비, 그래서 전화요금, 핸드폰요금, 영업부 사원들 핸드폰요금 회사가 내주는 경우 많이 있죠. 네, 그 다음에 팩시밀리 요금, 인터넷 사용요금 전부 회사의 업무상 사용된 인터넷입니다. 네, 통신비로 처리합니다. 모두가 공통적인 게 앞쪽에 빼먹지 않고 들어가는 말이 업무와 관련하여.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판매관리비를 배우고 있잖아요. 판매관리비를 처리하는 것은 전부 업무하고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업무하고 무관하게. 자, 예를 들어 통신비 처리하는데 우리 대표이사님이 개인이 쓰는 전화요금, 이게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입증할 수 있으면 회사 비용 통신비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이 대표이사가 쓰는 개인적인 이 전화요금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없다면 그는 통신비 처리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영업사원들 영업을 하면서 영업용으로 쓰는 핸드폰 이런 거, 이건 분명히 영업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 통신비로 얘기한다. 앞에 모두가 다 업무와의 관련성이 우선이에요. 업무와 무관한 것은 비용 처리,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수도광열비. 옛날에는 이 수도광열비에 이 전력비라는 거, 전기요금도 이게 포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부터 이 전력비, 판매관리비의 전력비를 분리하라고 이게 권장이 돼가지고 이 기업회계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수도광열비는 수도요금에다가 이 광이 전기예요. 전기. 그 다음에 열이 난로입니다. 난로. 그래서 옛날에 사무실에는 난로를 피웠고, 그 다음에 전기불을 켰고, 그 다음에 수돗물이 있어야 청소도 하고 이렇게 했죠. 먹기도 하고. 그래서 수도요금, 전기요금, 그 다음에 가스난로, 석유난로 이런 그런 연료비 이런 것을 사무실에 수도광열비로 처리했습니다. 네, 수도광열비로. 근데 지금은 전기요금을 따로 뺍니다. 왜 뺐느냐? 요즘에 이제 사무 자동화라든가 이런 영향 때문에 사무실의 전기요금이 옛날처럼 이런 형광등만 키는 전기요금이 아니라 꽤 많아졌어요. 전기요금 규모가. 그러면서 전력비를 독립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전기요금, 전력비, 계절과목 분리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세금과 공과금. 정말 이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세금인데 재산세, 자동차세, 공과금, 상공회의소 회비, 우리가 무슨 조합에 가입돼 있으면 조합도 회비가 있고 협회에 가입하면 협회비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금과 공과는 벌금을 낸 것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면 돼요. 예. 무슨 벌금을 내야 될 일이 있다든가 이런 거. 근데 이제 벌금이나 이런 것은 또 나중에 이 법인 조정할 때, 법인세 조정할 때 벌금이나 이런 건 또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거는 이제 세무 조정 때 하는 일이고 우리가 결산을 하기 위한 회계 처리는 벌금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금은 세금인데 세금과 공과금이 아닌 것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취득세는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거. 네, 우리 이제 시험에서 여러분을 착각에 빠지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 이건 세금과 공과로 하면 안 돼요. 아니,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거는 보유세잖아요. 보유함으로써 내는 것은 세금과 공과입니다. 그런데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있잖아요. 이것은 자산 처리예요. 만약에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냈다. 그러면 토지로 처리하고, 건물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냈다. 그거는 건물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 차량을 매입하면서 새 차를 사면서 취득세를 냈다. 차량 운반부로 회계 처리한다. 그거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우리 유형자산에서 배웠죠? 판매관리비입니다. 건물, 기기장치, 차량 운반부, 비품 같은 거 감가상각하는 거. 임차료, 네, 어디 영업소 사무실을 써야 되는데 우리 건물이 없어요. 그러면 남의 건물 빌려야죠. 임차료가 됩니다. 예, 어디 창고도 좀 빌려야 돼요. 임차료. 땅도 좀 빌려 써야 돼요. 토지 임차료. 예, 기계도 임차료. 예, 기계 빌린다는 건 이제 리스 기계 같은 거예요. 예, 리스 임대라고 그러죠. 리스 임대. 그래서 리스를 임대해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임대료 수익으로 보면 되고, 임차에서 쓰는 회사 입장에서는 임차료 비용으로 보면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리스에 관한 회계 규정이 2019년도에 개정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리스 자산을 사용했을 때 임차료로 처리한다는 것은 그 리스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운용 리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임차료로 처리하는 것은 운용 리스. 예. 그러니까 기계를 빌려 쓴다는 개념인데 사실상 그건 빌려 쓴다기보다는 그 리스 기간이 끝나면 그 기계가 회사 것이 돼요. 운용 리스도. 예.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말이죠. 전부 비용 처리를 하면서 결국에 이것이 법인세를 적게 내는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리스가. 예. 그 편하잖아요. 다 비용 처리해버리니까. 예. 근데 따지고 보면 그건 유형자산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예. 리스 기간 끝나면 회사 재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운용 리스를 이제 회계에서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가지고 전부 다 금융 리스로 처리합니다. 금융 리스. 예. 그래서 2019년 이후부터는 운용 리스에 대한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고요. 금융 리스에 대한 문제만 나오게 되는데, 금융 리스는 돈을 빌리는 것이 됩니다. 돈을. 그래서 리스 회사로 우리가 리스를 시작하면서 바로 자산 처리해버려요. 그 기계를. 리스를 시작하면서 기계장치를 자산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대변에 우리가 돈 준 게 아니죠. 차입금으로 적어요. 차입금으로. 그러면 매달 이제 리스료 내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원금은 차입금 상환으로 처리하고 이자는 이자 비용 처리해. 그러니까 비용 처리되는 것은 이자 비용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늘어나죠.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커지게 되죠. 운용 리스보다. 그래서 회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의 입장에서는 괜히 법인세 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운용 리스로 합시다. 네, 운용 리스가 지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그 리스만 임차료가 있는 게 아니라 차량 운반구 같은 거, 네, 렌터카라는 제도 있잖아요. 네, 이거 임차료입니다. 뭐 중역차 이런 거를 이제 과거에 옛날에는 뭐 이 8, 90년대만 해도 회사에 차가 한 대여섯 대, 뭐 10대 이렇게 되면은 회사의 총무과에 차량 담당자를 하나 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차가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차를 유지해야지 관리자가 있어야 되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되게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예 차를 구매를 안 하고 그 렌터카 회사에 장기 계약을 해가지고 대표이사 차부터 임원들 차, 업무용 차까지 전부 렌트해서 쓰면 다 비용 처리하자. 자, 그래서 임차료는 토지 건물뿐만이 아니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이런 거 전부 빌려 쓰는 거 비용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니까요. 아주 많이 쓰는 개정 과목. 수선비, 뭐 비품을 고친다든가 기계장치를 고친다든가 건물에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현상 유지를 위한 수리 비용을 수선비로 처리하는데 다른 건 다 수선비지만 차량 운반구 관련된 거, 즉 차량 관련된 현상 유지 수리 비용은 수선비가 아니에요. 뒤에 나오지만 차량 유지비로 별도로 구분을 또 합니다. 보험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의 유형자산이 있죠. 회사의 재산이죠. 건물이나 기계라든가 아니면 제품 같은 거, 상품 같은 거 창고에 불이 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창고 같은 이런 곳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화재보험료 같은 거 이런 것이 화재보험 가입하는 거 이런 것이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차량 유지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의 현상 유지를 위한 비용들이에요. 그래서 기름 넣는 거, 엔진 오일 교체하는 거, 타이어 바꾸는 거, 뭐 세차하는 거, 도로 통행료 내는 거, 주차비 내는 거 이거 전부 다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운반비, 이 운반비는 상품을 매출하고 발생하는 운반비만 운반비예요. 그래서 매입시 운반비는 뭘로 처리하죠?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로 넣죠. 그래서 운반비도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운반비.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운반비 이렇게 하면은 내용이 무슨 운반비지를 보셔야 돼. 상품 매출하는 운반비인가? 그것이 판매관리비예요. 매입시, 상품 매입시 운반비다. 그럼 어떻게 분개해야 돼요? 상품,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그거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서 인쇄비, 책하고 인쇄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업무와 관련된 책이에요. 업무와 관련된 도서를 구입했다. 신문, 회사에서 보는 거, 신문에서 보는 회사가 구독하는 잡지, 또 뭐 명함을 인쇄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쇄비, 이런 거 도서 인쇄비로 판매관리비 처리합니다. 개정 과목 참 많죠. 그 다음에 16번째 소모품비. 여기 판매관리비의 소모품비는 판매관리 분야에 사용되는 소모품비겠죠. 그래서 뭐 사무실의 복사용지, 문구용품, 소모공구용품, 소모자재, 소모성 물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시험에서는 이 소모품비도 참 많이 나오는데 뭐로 주로 나오냐면 이렇게 사무실에 문구료 쪽이 많이 나와요. 시험에서는 문구료를 뭐 5만 원어치 샀다 그러면 차변의 소모품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업무와 관련해서 뭔가 서비스를 받았어요. 업무와 관련한 용역 뭐가 있을까요? 재판할 일이 있다 그러면 변호사하고 상담하면 상담료 내야죠. 또 수수료 비용 우리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결산을 하고 세무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매달 거기다가 월 얼마 뭐 기장까지 해준다 뭐 기장 대행료까지 얼마 이렇게 입금을 해주죠. 그거 다 수수료 비용입니다. 수수료 비용. 그리고 이제 은행의 송금 수수료 요즘은 거의 뭐 무료로 돼주는데 만약에 있으면 이것도 수수료 비용이고요. 시험에서는 은행의 송금 수수료는 뭐 별로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어음 추심료 수수료 비용 처리합니다. 추심료가 뭐였죠? 받으러움이 만기가 되어가지고 은행에 받아달라고 이렇게 의뢰하는 것이 어음 추심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약간의 수수료를 받아요. 그것을 우리는 차변에 판매관리비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청소를 용역업체에 맡겨가지고
청소를 하면 매달 얼마씩 보내주죠. 그거 수수료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경비 용역비, 예, 이것도 수수료 비용입니다. 예. 다음에 광고 선전비 있어요. 광고 선전비, 판매 관리비 중에 광고 선전비, 여러분 뭐 너무 잘 알겠죠. 예, 뭐 TV 광고다, 라디오 광고다, 신문 광고다 하는 것들, 또 잡지에도 광고하고, 또 현수막 붙이고 이런 것들, 판촉물 만드는 것까지 전부 광고 선전비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하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 우리 매출채권 배울 때 이거 이미 배웠죠. 자산에서 매출채권 배울 때 매출채권 잔액의 1%를 대손으로 설정한다. 예, 그러면 1%를 계산해 가지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그걸 뺀 나머지만 비용으로 처리하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하죠. 그때 차변에 오는 게 대손 상각비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이 회수 불능되었을 때 또는 결산 시 대손에 대비하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대손 상각비로 처리합니다. 네. 그렇죠. 대손 상각비. 여기까지가 판매비와 관리비인데 사실은 뭐 이 19개라고 넘버가 19번으로 끝났지만 여기 좀 빠진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꼭 19개만은 아니고 예를 들면 사무용품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저기 소모품비라고 그 위에서 했는데 회사에서 소모품비하고 사무용품비를 구분해서 쓰는 회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판매관리비의 소모품비와 사무용품비를 어떻게 구분했지? 이렇게 구분하는 회사 많이 있습니다. 이게 소모품비 하면은 뭐 청소용품 같은 거, 아니면 그 탕비실에 뭐 이런 거, 탕비실에 손님 접대하려고 뭐 이렇게 커피, 뭐 홍차, 뭐 이런 거 사놓은 거, 이런 거 소모품비로 하고, 사무용품비는 순수하게 뭐 필기도구, 복사용지, 네, 또 잉크 카트리지, 뭐 이런 거, 토너, 이렇게 소모품만 별도로 해서 사무용품비라고 별도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정 과목은 판매관리비가 19개가 그냥 다 끝은 아니고요. 회사 실정에 맞추어서 추가 또는 통합해가지고 이게 쓰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매관리비 전부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영업의 비용 쪽을 한번 쭉 살펴보면 손익계산서가 끝납니다. 네. 그럼 10분간 쉬었다가 우리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